금리 인상, 깡통 전세 우려에 임차인들이 오히려 월세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돼서 임차인 쪽에서 월세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죠? 앞에 나온 것처럼.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꼬리를 좀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임차인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임대인은 어떤 입장일까? 그리고 임대인에서 더 나아가서 임대인, 임차인 말고 또 다른 관계자들도 봐야 되죠. 누구예요? 정부. 이 정부 관계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과세 효과들이 나올까?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오세성 기자님이 작성하신 거네요. 9월 13일 자 기사입니다. 자, 직방 이용자 1306명 설문조사 결과 월세 선호가 17.9%에서 42.6%로 와, 무려 거의 한 25%포인트 정도인가요? 엄청 올랐네요. 자, 한번 보죠.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사기 증가 등으로 최근 2년 사이 월세를 선호한다는 임차인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목돈 부담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특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자금이 없어요. 갑자기 뭐 월급이 막 팍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럼 저 목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받아야 되는데 그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 이게 20.7%.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세 보증금을 100%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90%는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 그게 90% 아닌가?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쁜 임대인을 만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슈가 생겨버리면은 자기 돈 100%를 못 지킨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면 그 보증금이 이제 채권에서 이제 물건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보호를 좀 많이 받고, 이게 우선순위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 짐 다 빼면 안 돼. 보증금을 내가 다 안 받았다 그러면은 짐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공부 처음 할 때 제가 경매 공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정말 경매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경매 공부하십시오. 어쨌든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고, 세 번째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제 이게 아까 이게 목돈 부담 요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단기 계약이 가능하다. 월세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좀 단기 계약이 가능하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예. 물론 여전히 전세 선호 비중이 높긴 높아요. 임차인의 57.4%가 전세를 선호했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의 85.4%도 향후에도 전세 거래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외부 환경이 바뀌고 좀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월세 한다는 거죠. 연령별로도 20에서 30대에서 60% 이상이 전세를 선호하다. 전세를 선호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대 규모별로는 4인 이상 가구에서 전세 선호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그런 가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전세, 월세, 자가 뭐 다 살아봤는데, 전세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도 약간 우리 집 같은 느낌. 뭐 그러지 않나요? 이게 뭐 저만 그런가? 왜냐면 이제 그 보증금을 다 온전히 좀 돌려받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지간한 수리도 그냥 본인이 하잖아요. 월세는 이제 좀 더 이게
집주인, 임대인이 더 많이 고쳐주고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세는 약간 좀 더 우리 집 같은 느낌이 좀 더 들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님 말고요. 자, 임차인이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매월 부담에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자 부담이 적어서 내 집 마련,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 그래서 목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가격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고, 이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특히 대외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이제 정말 불안하고 막 예측 못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뭔가 정리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은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목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목돈이 보증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 봐볼까요? 임대인도 절반 정도는 전세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에서 전세 선호가 가장 높았다. 20대가 이제 전세를 임대로 주고 있다는 거니까 새끼고 사도는 갭 투자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제 딱 중간 아니라 뭐 아무튼 40대인데, 지금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할 때 다 새끼고 사는 것만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이걸 어떻게 하면 현금으로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주변에 이제 직장 선배님이라든가 상사분, 그리고 이제 뭐 친척분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부 다 월세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일을 그때까지 계속 안 하시잖아요.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거를 월세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죠. 안정적인 월 고정 수입처로 주택 월세를 기대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전세 거래 선호 비율이 높지만 2년 전보다 월세 선호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임대인의 대출 부담 증가에 더해 깡통 연세 등 보증금 반환 분야까지 늘면서 목돈 마련이 부담스러운 임차인의 경우 월세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인데, 뭐 기사 내용만 보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별거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깊숙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내 포지션에 따라서 뭘로 갈지. 자, 일단 누구 먼저 볼까요? 임대인 먼저 볼까요? 자, 임대인 같은 경우에 저라면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투자, 갭 투자잖아요. 자, 이 경우에 향후 수요가 올라가서 보증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전세로 바꿔버릴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전세 바꿀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 올릴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제가 만약에 투자 초기이고 뭔가 계속 자금을 굴려야 되고 아니면 좀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목돈 올려버릴 거예요. 보증금 올릴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좀 50대 이상부터 약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이거 그냥 월세로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월세 투자할 수 있어요. 괜히 어설프게 무슨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당연히 임차 수요가 받쳐줘야죠. 임차 수요도 없는데 무슨 뭐 한정없이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뭐 바뀔 수 있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내가 새 끼고 샀는데 만약에 이게 나름 똘똘한 주택이다.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가 더 그냥 지렁이 같네요. 죄송합니다. 나름 똘똘한 주택이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라면 보증금을
적당히 올린 상태에서 향후에 부담부 중으로 저는 그냥 자녀한테 넘겨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채무, 보증금이죠? 여기 비과세가 만들 수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아까 이거 월세였잖아, 월세. 자, 월세인 경우에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경우는 곧바로 이거 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들어가 버려요. 임대소득.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수익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부부합산 주택수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 그냥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주택수가 1, 2, 3주택 이상인데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면 과세 대상이 없어요. 월세 간주임대로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월세를 주고 있을 때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여기 고가주택이 현재는 기준시가 9억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12억으로 이제 올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12억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인 경우에 월세를 주고 있다면은 이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에 들어가 버리죠. 부부합산 주택수. 그리고 만약에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은 월세인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 들어가 버려요. 금액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증금 올리다가 아니야 나 보증금 너무 많이 올리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것도 좀 부담되고 좀 이슈가 있으니까 반전세로 이제 좀 스무스하게 바꿔보자 했는데 요거 챙겨야죠. 요거 과세. 자,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면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세금 내면은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계속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세금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뭐 분리과세도 있고 종합과세도 있어서 굉장히 케이스마다 달라서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여러 차례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충 월세 하나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 세금으로 5월달에 내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내가 1년 동안 12개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5월달에 세금으로 날아간다. 자, 그래도 11개가 남죠? 오케이, 뭐 11개. 그걸로 이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5월달에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 버려요. 국세청에 있는 자료가.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인이면은 직장인 상태에서 근로소득 외에 비용 빼고 난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은 건보료 조금 더 내는 거고 2천만 원 안 넘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문제가 누구냐? 피부양자.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소득이 없으니까 뭐 직장가입자 밑에 있어서 보험료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충분히 따로 살 수 있어.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시켜버려요. 능력 있다고. 언제? 11월 달에. 이제 곧 있으면 요거 이제 나오겠죠. 이제 곧 있으면 요거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피부양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 산정도 뭐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3,000에 월세 300, 2000cc야 자동차 한 대 소유, 선박 항공기는 없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가 10억짜리 하나 사면 과표가 대략 5억이거든요. 이 재산세 과표가. 그러면 건보료하고 나머지 더한 게 한 34만 원 정도 나오죠. 한 달에. 그럼 이거 1년으로 하면 4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월세 하나 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시가 60억이면은 과표 30억. 한 달에 63만 9천 원. 1년이면 767만 원. 물론 이제 요거에 따라서는 월세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대략 요것도 월세 하나 정도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인이 요게 이제 과세가 포착돼가지고 지역가입자 전환되고 건보료도 내고 세금도 낸다. 그러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부가 좋아지는 거죠. 왜? 거기에서 나온 세금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과세원을 포착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접적으로 누가 피해를 봐요?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피부 양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씨, 그러면 내가 이번에 좀 월세를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포착이 됐으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세가 일부가 전가가 되겠죠. 임차인한테. 가끔 가다가, 아니, 이거랑 임차인한테 조세 전가가 무슨 이유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OECD잖아요. 이번에 OECD에서 그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진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임차인한테 조세를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완화하는 건 잘한 것 같다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럼 그냥 그거 보면 돼요. 아니면은 그 재정학이라고 있어요. 재정학에 가면은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거 사회적 잉여, 소셜 서플러스, 그리고 그거 반대로 사회적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 그거 뭐 그림 그리는 거 막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셔도 돼요. 추천합니다. 아주 제가 유튜브 영상 찍는 초기에 그런 거 아마 내가 그리고 이렇게 했었던 거 있어요. 네. 역시 조회수는 안 나왔지.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아마 2019년 아마 그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렇게 만약에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버리면은요, 요런 이슈들이 바로 발생을 하고, 요게 이제 일부는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고, 혹시 그거 아세요? 종부세 대상자는 보통 70만 명, 80만 명 그래요. 근데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대상자는요, 잠정적으로 2주택 이상인 사람들 거의 한 200만 명인가 넘어요. 훨씬 많아요, 종부세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택 임대소득 요 부분이 아마 꽤 이제 이슈가 될 거다. 그래서 그냥 기사를 좀 보실 때, 그래, 뭐 요즘에 깡통전세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월세가 낫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좀 많이 모으고 있어야지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좀 돈을 더 보태서 내가 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출이 좀 부담되면 차라리 그냥 새 끼고 나도 그냥 사뒀다가 나중에 그냥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이제 전세보다도 계속 월세를 쓰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이제 많이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목돈 모으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아니 저렇게 갭 투자하면은 금리 인상되면 어떡하려고 갭 투자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고 전세 끼어있는 보증금이 7억이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내가 세를 끼고 샀다. 그러면 그 3억을 다시 또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뭐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고 내 돈 1억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문제인데, 내 보증금이 뭐 4억 정도 있으니까 4억에서 3억을 떼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1억 가지고 내가 또 월세 살고 그러면은 그 안에 대출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좀 못 모으니까 좀 약간 불리할 수가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월세로 바꿨을 때 좋은 사람 누구예요? 정부죠.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지금은 이제 어지간하면 뭐 재계약하고 그러면 다 신고하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큰 그림을 좀 보시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조정대상 지역 해제된 거는 정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첫 번째, 거래가 요즘에 워낙 안 되잖아요. 거래가 워낙 안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데 따라서 그 거래 비용이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취득세죠,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국세를 걷어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근데 지자체는 취득세가 안 거쳐버리면요, 뭐 여기 나오는 부동산이 힘든 것도 있지만 지자체가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대해서 선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풀어준 느낌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이거를 거래량으로 회복하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요소도 있지만, 혹시 이건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수적으로 혹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저 푸틴 저러고 있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했잖아요, 연준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파월 아저씨가 뭐 하는지만 보고 있죠. 주식하기 가장 힘든 달이 언제예요? 주식하기 가장 힘든 달 파월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어쨌든 너무 힘들어 요즘에. 0.75씩 계속 올려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올릴 수가 없어요.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와인. 그래서 첫 번째이길 바랍니다. 그냥 정상적인 거래량 회복하고 지자체 좀 숨통도 좀 틔워주고 그런 용도로 좀 선제적으로 하기를 좀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좀 저도 제가 틀리길 바래요. 좀 사실 무섭잖아요, 진짜. 그러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길 바라고, 이번에 그 발표한 거 보면 보통 조정대상 지역 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 거기 때문에 좀 나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항상 뭔가 예고를 하고 언제 정도의 엠바고 걸어놓고 이때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곧바로 깜짝 약간 쇼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걸 좀 안 좋게 본 게 아닌가, 약간 좀 염려 아닌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내실을 좀 더 많이 다지셔야 되고요. 특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현금으로 아직 우리가 현실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현금 흐름, 경제학 개념으로 하면은 스탁보다는 저량보다는 유량, 플로우를 약간 늘려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그래서 현금으로 좀 풍부하게 하시고, 그 일부 현금 있으면 보유하고 계시고, 기업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를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봤더니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1420 얼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현금 좀 쥐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 우리 멤버이신 분들은 그냥 곧바로 전체 영상이 올라가니까 필요한 부분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경제나 거시경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줍지 않게 뒷부분에 좀 제 의견을 좀 하다 보니 좀 늘어졌네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냥 어여삐 봐주시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좀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각자 상황에 맞게 대비 잘 하셔가지고 잘 넘어가자 이겁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내용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